안녕하세요. 이승규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 강의라기보다는 민사소송 준비할 때 뭘 알아야 되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한 1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이 변호사 선임하실 때도 되도록 다수의 변호사님을 만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본인하고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변호사 경력이 쌓일수록 뭐 기본 이건 기본 이론이 적용돼서 당연히 이겨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건들도 10건 중에 한 건 정도는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저거 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의뢰인이 억울해서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맞잖아요. 그 중에서 이기는 게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재판이라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분들을 여러 번 만나보신 다음에 뭐 한두 번 만나가지고 뭐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하고 맞는 분을 선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생에서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번 정도 소송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게 걸려 있죠. 본인한테는. 그래서 상담료 같은 거 아끼지 마시고 여러 분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변호사분을 만나는 것들은 지인 소개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대충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그냥 뭐 상담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시고 여러 변호사들 만나보시고 비교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선정하시고 일단 선정하셨으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한테 다 맡기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하고는 일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그 사실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본인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들은 변호사가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있다고 하시는데 잠깐만요. 뭐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일주일 있다 오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인 게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변호사가 더 열심히 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분하고 함께 일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되고 본인도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보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 보수로 나뉘고요. 경력이 있는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에 성공 보수를 약정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공 보수를 주면 더 열심히 할까? 더 안 할까?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성공 보수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착수금만 받으면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초반기는 그랬었어요. 초반기 변호사 할 때는 착수금만 받고 일도 했었는데 그게 약간의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오해가 있느냐? 뭐 착수금 받기 위해서 그냥 되지도 않는 소송 맡은 거 아니야? 실제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성공우수를 정상적으로 주시는 게 이기면 주는 거니까요. 본인한테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더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이런 문제, 인지대 송달료, 뭐 감정료, 증인여비, 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거예요. 판사님들 거기서 월급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소장을 내고 상대방의 답변서를 내고 준비 서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송달료라는 게 그 준비 서면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편으로 했었는데 지금 소장을 내면은 첫 번째는 그 소장을 보낼 때 우편으로 하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대체로 전자소송을 하는데 그 전자소송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도 돈이 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송달료는 법원에서 받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감정료라는 게 있어요. 뭐 임료 또는 지료를 감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하자 손해배상을 하는데 하자가 얼마나 되는지 하자 보수비를 감정한다든가 자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이 감정료 같은 경우는 하자 감정료 같은 경우 굉장히 돈이 좀 많이 나오고 의외로 변호사 보수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것들도 초반에 상담할 때 변호사분들이 대충 감각이 있어요. 재판을 오래 하시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요. 지료 감정 같은 경우에는 표가 있어요. 감정평가사분들이 표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감정료가 산정이 되는데 하자 감정 무슨 뭐 손해배상 저기 뭐 원상회복 감정 이런 것들은 기술사나 뭐 건축사 이분들이 감정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 예상률을 내라고 하면 중구난방입니다. 싼 분도 있고 비싼 분도 있고 여기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한 두세 명의 감정인을 예상 감정료 보내라 해서 그걸 저희한테 보내거든요. 거기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뭐 싼 분을 할지 비싼 분을 할지 그분 경력 보고 보통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증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이 나올 때 들어가는 돈인데 거리에 따라서 7만 원, 20만 원 요 사이에서 주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증인 신청하는 분이 여비를 일단 내죠. 그리고 증언 끝나면 그 증인한테 찾아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보통 합니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예를 들어서 인지대 송달료를 어떻게 내는지 지금도 아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납을 받고 필요할 때 그때 내고 남는 돈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 남는 돈 뭐 산정해서 뭐 보내드리고 이런 게 복잡하고 그냥 저거를 안 보내드리는 변호사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귀찮다 보니까 그리고 깔끔한 방법이 있죠. 지금 이제 전자소송 많이 하니까 가상 계좌를 받아서 의뢰인이 직접 그 가상 계좌에 돈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저희 사무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님 스타일마다 다 전부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절차,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임 후, 사건을 맡은 후에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전에 다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들이 갑자기 상대방이 준비 서면을 낼 때 제가 바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말은 저렇게 드리는데 빨리 쓰는 경우가 많아요, 더. 그 다음에 이제 답변서 등을 준비하죠. 이때 준비 과정에서 항상 소통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답변서를 쓸 때는 상대방이 소장을 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 사실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의뢰인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증거도 의뢰인이 갖고 오셔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변호사가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공개된 자료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서 뭐 공개된 거 상대방 자료 중에 뭐 이런 거 수집하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증거 수집을 이제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변호사한테 맡겼으니까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좀 불성실한 변호사님들은 그게 좋겠죠. 일이 적으니까 뭐 착수금 받았는데 뭘 일하고 안 하고 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에 동참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한테 자꾸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겠죠. 이제 재판이 이렇게 시작되면 작게는 2번, 뭐 3번 이렇게 변론기를 연 다음에 아니면 뭐 길게 되는 경우 10번도 갑니다. 진짜 뭐 몇 년씩 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저 재판 얼마나 하냐 그러는데 뭐 6개월, 8개월 뭐 이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 뭐 1년이 보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뭐 진짜 오래 걸리는 재판도 있고 민사 재판이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변론을 여러 차례 연 다음에 그때 뭐 증인 신문도 하고 뭐 증거 조사라고 합니다. 뭐 증거 조사라는 거는
저희가 서증을 내면 판사님이 서증을 냈고 진술하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보고 판사님이 봤다는 거예요. 쌍방 다 보고 그 증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절차를 뭐 증거 조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다 끝나고 나면 오늘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날 선고하는 건 아니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면 검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두 달 후에 선고를 잡고 그날 선고를 합니다. 판결 선고를 할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진 않아요. 한 뭐 5분, 10분 사이에 10건, 뭐 20건 얘기를 한꺼번에 얘기해 줍니다. 원고가 승소했다,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을 해주고 판결문이 처우에 옵니다. 그날 오기도 하고 일주일 안에는 와요, 대부분. 그러면 진짜 어떤 이유로 이겼는지 졌는지 명확하게 거기 써 있죠. 뭐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 이유를 뭐 안 써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맡는 것들은 이제 소액 사건을 넘어서죠. 이유를 써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고 불복을 할 건지 불복을 하지 않을 건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집행 문제가 있는데, 대체로 싸울 때는 엄청 격하게 싸우는데 승패가 갈리고 나면 연락이 와서 집행까지 안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 뭐 예를 들어 돈 문제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러면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1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연락이 먼저 와서 계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부득이 집행이 필요하다면 집행관한테 가셔가지고 집행을 맡기시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변호사들이 이제 일단 수임했던 변호사들이 집행관한테 뭐 집행 신청할 때 그런 것들은 써드리죠, 보통 간단한 것들은. 그리고 일단 집행할 때는 집행관한테 맡기시면 집행관이 변호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이제 일을 처리하는 이런 걸로 되고, 뭐 일단은 집행은 별개의 약정으로 해결합니다, 보통. 제가 일단 뭐 가끔이 아니죠. 뭐 이거 오시면 다 물어보시는 내용이죠. 일단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대충 물어보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민사소송 준비할 때 알아둘 점과 주의할 점, 차후에 뭐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